대지진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또 발생해 건물 여러 채가 무너졌습니다. 현재까지 8명이 숨지는 등 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여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주민들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야당 단독으로 의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성소수자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동성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그냥 두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혈세로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내놨습니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월급 외 금품 명목인 원래비를 받아낸 인원은 모두 438명으로 한 명이 2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고소한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용이나 금품 요구 같은 행위를 형법상 강요나 협박과 공갈 혐의로 처벌하고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합니다.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송부해온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앞서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7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김 전 회장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판교 호텔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호텔 부지 선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문이 있었다는 관련 업체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데 학계에서는 자문위원에게 해당 부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요청으로 작성된 유휴부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성남시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한국자벌드 일대를 후보지로 제안합니다. 자벌드 주변은 신도시나 테크노밸리와 가까운 요지지만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활용이 쉽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이사는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 2층, 지상 32층 규모의 유스호스텔 건설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A사 측은 처음엔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대학 산학협력단의 자문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자문위원이던 B 교수는 YTN 취재진에게 해당 부지가 숙박시설 대상지로 지목된 것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몇 번의 자문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특정 부지를 지목하는 걸 듣지 못했단 겁니다. B 교수는 만약 녹지를 호텔로 개발하려는 걸 알았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해준다는 걸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나한테 거기에 개발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나는 반대했을 거예요. 뭐 자연 녹지인데 왜 그걸 개발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학계에선 특정 부지 개발 방안을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자문위원에게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당시 호텔 건설을 연구 결과로 특정하지 않아 외부 자문단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거라고 나중에 해명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1년 정도가 지난 뒤 성남시는 부동산 개발업체와 해당 부지의 호텔 건설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었는데 컨설팅 업체와 개발업체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두 회사는 홈페이지 등에 적은 사무실 주소가 같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체 대표 황모 씨가 개발사의 최대 주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사 대표 김모 씨는 컨설팅 업체의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사업 목적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호텔 건설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각각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했던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행업체와 시가 주고받은 문서와 자료들을 조사하고 호텔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시행업체가 동일 업체인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업체 측은 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컨설팅 업체와 시행업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TV토론에서 눈길을 끌었던 장면입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나와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때 대통령 생각을 우선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 김기현 후보, 4명 가운데 김기현 후보만 아니라고 X팻말을 들었습니다. 신흥그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의외로 느껴지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이 장면을 놓고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건 백해무익한 답변이었던 게 그럼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봐온 이 판짝이라는 게 김기현을 위해 가지고 사실 대통령이 희생해가면서 판짝이 한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정치권 초기에 지금 대표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5만 가지 개입을 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무릅쓰고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는 어떻게든 당정 일체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밝히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내가 뭐 내 대통령 입장을 꼭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보셨다면 배신의 정치라고 했을걸요? 근데 왜 김기현 후보는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오히려 그럼 만약 O로 하면 너무 이제 용산하고 일체되는 느낌을 주는 게 부담됐어요. 그러면 얕은 전략이고 지금 이거 보고 누가 국민들이 김기현 후보가 진짜 나중에 독자적인 판단하겠구나로 생각하겠어요. 뭐 판단이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천안 후보는 왜 O 들었어요? 그래서 천안 후보 하면 어떤 데서 X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옳고 그름의 문제냐 선호의 문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적 사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틀리면은 맞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가끔가다 정치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안에서 보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인데 대표가 선호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거기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뜻을 좀 더 존중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건데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타협하면 안 되죠. 어제 토론회에선 다음 총선 공천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과거에 밀실 공천했다면서 이번에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 캠프에선 이런 반론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거 없이 모든 정당에서 그런 공천을 해왔죠. 잘못된 공천을 해왔죠. 그래서 어제 안철수 후보께서도 과거에 잘못된 그 공천이 있었다.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권 여당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천개혁하자. 그게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잘못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못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건 있었던 일이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당원들께 공천권도 돌려드리고 밀실 공천하지 말고 사천하지 말고 공천하자. 제대로 된 공천을 하자라는 뜻에서 만든 구상하고 있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의를 제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습니다. 윤핵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김기현 후보의 주장. 다른 후보 측에선 어떻게 생각할지 마찬가지로 김영호 선대위원장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윤핵관이라고 하는 소위 그 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워낙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좀 독점하려고 하고 굉장히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마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모든 정치 행위, 정치적인 선택,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윤핵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갑론을박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은 나쁜 사람이라고 꼬집은 이 대표를 향해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준석 대표 앞에서 직접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맨 처음 이준석 대표 그 정치권에 입문할 때도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너무 정말 말싸움 또 말꼬리 잡기 이런 쪽으로 가니까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당원들도.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보는 당원들도 좀 지쳐하는 것 같고 좀 식상해하는 것 같고 이제 좀 점잖은 정치 좀 그런 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핵관은 우리가 사실은 다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윤핵관으로 다 몰아붙여버리면은 윤석열과 함께하는 분들을 다 어떤 간신몰이로 해버리면 누가 일을 함께 하겠습니까? 대통령 혼자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지진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튀르키예 하타이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는데 간신히 버티던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주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이 튕겨나갈 듯 땅이 요동치더니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간신히 버티던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절규가 이어지고 집을 나온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을 찾아 뛰어다닙니다. İçeriye giriyoruz, içeride duramıyoruz. Bilmiyoruz, biz de bilmiyoruz. Ne yapacağımızı bilmiyoruz. Allah bize merhamet etsin Rabbim. Düzelecek bir şey yok. 규모 6.3의 지진은 또다시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 접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으로 피해가 가장 큰 하타이주 안타키아 남서쪽 16km 지점입니다. 사상자와 함께 건물이 무너지고 고속도로 일부도 끊겼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해수면이 오를 수 있다며 해안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Higher than that. It was very shaky. We hardly stood up. It was very difficult. 시리아 역시 지진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반군 장악 지역을 포함해서 수백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대지진이 일어난 뒤 지금까지 6천여 차례 여진이 있었고 4만 7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보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긴급히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의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맞섰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다시 한번 제안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내고 한미일 외교차관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새 얼간 망둥이들의 쑥떡 공론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겨냥해 미국 상전에게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일본 기시다 정부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다고 폄훼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우리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초대형 방사포를 쏘면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다음 수순이 무엇일지 관심인데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어쨌건 이번에는 한미가 하는 만큼 자기네들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상호주의로 지금 도발이라고 할까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북한의 핵탄두는 6차 실험까지는 그 ICBM에 실을 수 있는 것들로 좀 되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방사포, 그게 사실상 이제 단거리 미사일인데 거기에 실려면은 좀 탄두가 작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 탄두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 개발을 위한 것이 지금 7차 핵실험이에요. 그러면 7차 핵실험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600mm 또는 뭐 초대형 방사포에 실어가지고 397km를 날리면은 군산공항은 깨질 수 있어. 337km인지 거기에 실으면은 청주공항 깨지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1년을 나흘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미국의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1주년을 앞두고 21일 각각 연설에 나섭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저녁 6시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뜻하는 특별 군사 작전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명분을 역설하고 서방의 대응에 반기를 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각 내일 새벽 폴란드 바르샤바 고성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세계 질서 수호 의지를 천명할 계획입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왕 위원의 러시아 방문설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 위원의 이번 방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접종률이 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환자는 11,880명으로 어제보다 7,000명가량 많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선 2,400명, 2주 전보다는 4,200명 정도 줄어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지난해 6월 28일 이후 34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95명으로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고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도 8명으로 이틀 연속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4%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부터 만 6개월에서 4세 사이 영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예약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접종률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방역당국은 예약 접종에 앞서 지난주부터 선제적으로 당일 접종도 시행했는데 첫날이었던 지난 13일엔 전국에서 접종자가 단 3명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살펴봐도 전체 92명에 불과합니다. 어제 사전 예약자가 1,200명 정도였는데 이들이 모두 접종을 했다고 가정해도 4세 이하 인구가 112만 8천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접종률은 사실상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심각한 면역 저하나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 영유아라면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은 식약처를 통해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성소수자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소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제도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거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미에 한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동성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 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학대로 숨진 인천 초등학생의 친어머니는 의붓어머니에게 아들이 숨지기 전에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건 번듯하게 키워주고 있으니 고마워하라는 면박뿐이었습니다. 김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인천 초등학생 이모군의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는 계속해서 상습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지금 한 겁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친어머니 A씨는 5년 전부터 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8년 이혼 후 양육권을 친아버지에게 넘겨준 A씨는 같은 해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발에도 맞지 않는 낡은 신발을 구겨 신고 있었고 몸도 눈에 띄게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옷도 엄청 후질근하게 입히고 신발도 뭐 말도 안 되는 신발을 신겨가지고 보내서 얘가 신발을 꽂아 신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갔는데 2학기가 끝나가도록 아이가 한 번도 등교하지 않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왜 아이 책상 교실 뒤에 저렇게 빠져있냐 그랬더니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교구랑 교재를 가지러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 아이가 걱정되고 보고 싶은 마음에 의붓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오히려 고마워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욕심 그만 부려. 자식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준 거 봤으면 고마워야지. 나한테 너무 만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아이 친아버지 역시 한사코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친엄마를 만나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아들의 모습,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직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을 다 봤는데도 그냥 믿기지가 않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밀쳤을 뿐인데 일어나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의붓어머니. 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엄벌을 촉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벌을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아이에 대한 학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는 이제 검찰이 가려내야 할 문제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와.
이거 여자가 들어가지? 네. 쫓아가지? 뛴다. 1층으로 뛴다. 1층으로 뛰어가지고 일로 오더라고. 일로 오더라고. 남자 1층으로 와가지고 여기 또 돌았지. 여기 돌았어. 돌아 사무실에 들어가. 원래는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는 건데 뭐 다른 경로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뭐 소방업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오피스텔에 그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 났을 때 그분이 대신 꺼준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관리사무소 비밀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알고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사무실에 들렀다가 그 여성이 몇 호에 가는지 확인하고 남자가 문 앞에까지 갑니다. 주거침입에 실패를 하고 저희 호수에 와가지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관리사무실에서 그 당일에 뭐 비밀번호를 체크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남자가 집에 없다는 걸 판단하고 문을 바로 연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남자 신발이 있고 하니까 이분이 들어오진 않고 다시 문을 닫은 다음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안에 남성이 있는지 여성이 있는지 체크 확인하는 거다. 자기 혼자 만약에 목소리를 냈으면 이 사람 문 열고 들어갔겠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또 엘리베이터 왔어. 또 왔잖아. 지금 왔잖아. 이번에도 좀 가까이 당겨라. 옆에 숨어있고 자기 문 열면 뛰어오려고. 아직까지 다시 잠들기 전에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인투척에 깨가지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초인종을 눌러서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저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월요일날 제가 오후에 신고를 했고 화요일날 아침에 됐을 때 문을 여니까 도라지 대접하고 이제 봉투에 메모가 들어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발생했는지 만나 뵙고 이야기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 남겨져 있고 한 거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왜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하느냐 하니까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가계 전체 빚을 뜻하는 가계신용은 지난해 연말 1,86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1,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특히 가계신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7조 8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이 연간 기준으로 줄어든 건 역대 최초입니다. 정부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 집행 규모를 383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재정집행 관계차관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 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에 총 38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 중앙재정의 세입 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2월분과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해 43조 원을 늘린 수치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 가스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오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스공사 미수금과 한전의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자신들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에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언제가 끝일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연말 특수는커녕 12월에 혹한 시간을 보내고 혹한보다 한파보다 더 무서운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뭐 유예를 한다. 유예를 하는 거는 사실 업주들한테 빚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내야 되는 빚. 이런 것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예보다는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불을 10개면 한 5개 정도 층층마다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도 비해 30% 올라가지고 한 700 정도 나올 게 지금 1100 이 정도 올랐습니다. 저 같은 소상공인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지원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은행권의 영업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TF가 내일 출범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TF가 내건 중점 과제는 모두 6가지. 이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시장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꼬집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예대 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손쉽게 사상 최대의 이자 수익을 시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최저금리 검색 엔진으로 볼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에도 금융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진이 시원치 않았는데 대형사 중엔 신한은행이 플랫폼 출시를 발표하며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신규 은행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은행업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단일 인가체제인데 이를 중소기업, 소매금융 등으로 세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세부 인가 방식이 거론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안과 혁신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 부분에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금융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다만 은행 수가 늘어나도 기존 은행의 관행 개선이나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대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지급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카드 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내렸습니다. 우리카드는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의 평균 금리를 지난달 기준 14.7%로 전달 대비 1.66%포인트 내렸습니다. 삼성카드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도 15.13%로 전달 대비 0.53%포인트, 신한카드는 14.67%로 0.36%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최고 16%대를 기록했던 카드론 금리는 15%대로 하락했습니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JB금융지주가 고금리 장사 의혹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정책 대출을 많이 취급해 오해를 샀다는 게 주요 자회사인 전북은행의 해명이었는데요. 과연 사실인지 김민성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JB금융지주의 핵심 자회사 전북은행. 고금리 장사 의혹이 일자
저신용자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대출 비중이 전체 66%로 높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통계 착시 현상이라는 취지지만 통계 거품을 걷어내는 장치는 이미 존재합니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이른바 가계 예대금리 차를 공시할 때 정책 서민금융 대출 가운데 일부 고금리 상품은 아예 통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고금리 정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불리한 통계로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 상품을 유지하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전북은행은 정책 서민금융을 완전히 뺀 순수 가계 예대금리차 부문에서도 전체 공시은행 19곳 중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행은 당행 금리가 높은 또 다른 이유로 낮은 대출 문턱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역은행별 일반 신용대출자들의 평균 신용 점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은행 대출자의 평균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서민 친화적 은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의 일반 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는 대구은행이 가장 낮았고 제2비 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은행 측 해명대로 다른 은행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저신용자를 주 고객으로 삼는 이들 세 은행 사이에도 예대마진 격차는 존재합니다. 일반 신용대출 중 서민금융을 제외한 평균 금리의 예대금리차는 대구은행의 경우 5.16%포인트, 전북은행은 7.73%포인트, 광주은행은 5.40%포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제2비 금융지주 자회사들은 대구은행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신용도의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예대 마진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따뜻한 금융을 포방하면서 국내은행에서 금리와 예대 마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다은행보다 더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므로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고 금융 당국은 금리 산정의 적합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북은행 측은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고위험 상품 비중이 커 공시자료상 금리가 높게 나온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지난 1969년 창립 당시 전북도민들이 1인 1주 갖기 운동까지 벌여 어렵게 출범시킨 전북은행. 대출 문턱이 낮은가? 그렇다면 낮은 대출 문턱을 보고 모여든 중저신용자에게 이자 부담을 과하게 부과하고 있진 않은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면서 공개 경쟁으로 결정될 예정인 KT 차기 대표 자리에 34명이 지원했습니다. KT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은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초거대 AI 전략 발표에 이어 몽골과의 히토류, 디지털 협력을 내세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은 지난해 12월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구 대표를 추천하기로 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디지코 KT를 선언하는지 AI는 단기간 내 모든 산업에 깊숙이 적용돼서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10.13%로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기존 의결 사항을 백지화한 KT 이사회가 새로 후보 공모에 들어갔고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34명이 지원했습니다. 사외에선 권은희 전 KT네트워크스 비즈 부문장, 김성태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자문위원, 김종은 전 통상교섭 본부장, 박종진 IHQ 부회장,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18명이 지원했습니다. 사내에선 구현모 대표이사와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 부문장, 윤경림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김철수 KT 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16명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이 후보를 압축하면 다음 달 KT 이사회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보가 오는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차기 대표이사로 결정됩니다. KT를 시작으로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기로 한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관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다시 1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SM은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반대하며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도 SM의 경영 선진화 방안을 내세우며 주주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하이브의 지분 인수로 수세에 몰린 SM이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SM은 유튜브 영상과 기업 공시 자료를 동시에 발표하고 기업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하이브의 인수가 성사된다면 K-팝 시장 독과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팬들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팬들에게도 호소했습니다. 합쳐진다면 전체 시장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이브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들만으로도 발매 시기가 포화되어 SM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는 후순위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SM은 기업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70% 이상 올랐다며 올해 콘서트와 음반 발매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폭로전을 펼친 이성수 SM 공동대표가 대표 사임의 뜻을 밝히며 배수의 진을 친 만큼 SM은 조만간 새 이사진 진용을 발표하고 자체 비전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저와 함께 모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SM 주식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2만 원 초반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하이브는 공개 매수가로 제한한 기존 12만 원에서 변동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격을 올려 무리하게 공개 매수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 전자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SM의 경영 선진화를 내세우며 하이브가 SM 지배구조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기업 설명회에서도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통해 SM 주주 권익을 최우선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M의 현 경영진이 IP 수익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매출 1조 2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은 유튜브와 기업 공시를 통해 2025년까지 별도 기준 매출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4,296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공개했습니다. SM 최고 재무 담당자 장철혁 이사는 유튜브를 통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 계약을 종료하고 특수관계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함에 따라 즉각적인 사업 성과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얼굴을 쓴 풍력 발전의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풍력 발전기가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지역 가운데 유독 마을과 발전 시설이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 반대가 크고 동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이 진행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바람이 불자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 민가와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전부터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두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아깝다. 300m 정도만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뭐 반응이 없고 하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소음 피해 우려에 환경부는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업체가 권고안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뭘까? 지난해 8월 풍력발전 사업자 측과 마을 이장이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공사 진행에 동의하고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 보상금은 현금 1,500만 원.
보상금이 지급되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못 박았습니다. 마을 이장은 합의 내용이 노출돼 보상금을 반납했고 합의서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돈을 그 서류가 노출이 돼가지고 회수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줘버렸다니까요. 아, 회수했다고요? 마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설명회나 주민 찬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없었고 결국 높이 100m 풍력발전기 4대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모여놓고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출처가 나왔어요. 돈을 주고받고 한 게 그것도 적게나마 1,200만 원이나. 자, 그러면은 풍력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돈 주고 섭외를 한 거예요.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는 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들어서는 풍력발전단지 사업 예정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산자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했지만 주민들은 설명회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갔다. 공사를 앞둔 몇 개월 전에 주민들에게 이런 공사가 시작한다. 이런 어떤 주민 설명회가 주민 설명회를 빙자한 설명회겠죠. 그런 설명회 절차만 거치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 절차를 납득할 수가 없죠. 설치가 가능한 곳이면 용산, 어촌 어디든 난립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아무도 몰래 이루어지는 주민 설명회와 밀실 합의 편법 속에 마을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내년 1월에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제2기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조직위는 위원총회를 열고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씨와 하계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씨를 공동 조직위원장에 위촉했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IOC가 주관해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이 출전하는 대회로 강원 대회에는 70여 개국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스포츠 경쟁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 모집 결과 쉬운 곳 가운데 76%인 38곳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자료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모집 정원이 있는 50개 대학병원 가운데 정원을 다 채운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습니다. 모집 정원 확보율이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4곳에 불과했습니다. 50개 대학병원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60년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총련 관련 간첩 조작 사건에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재심과 피해 회복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이 조총련과 관계없는 신청인을 불법으로 연행해 신청인이 조총련에서 금품을 받은 것처럼 꾸며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각종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의 문턱에서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간간히 불면서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2.7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만 낮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서울과 경기,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내륙에 별다른 눈비 소식도 없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은 2에서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 6도,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